네, 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컬러풀 히스토리. 와, 저번에 방송국 갔다고 난리 났었는데 오늘은 다시 위젤라 아지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1917인데 무슨 내용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더덕이고요. 소금입니다. 네? 소금이요, 소금. 네,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알못 미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네, 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피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7 이거는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잡은 이유가 너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화라도 보고 와라. 근데 저도 역사를 몰라서 뭘 얘기를 하려면 소재가 있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후보를 이만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일 위에 있는 거 하자 하고 1917. 그런 거예요? 우리 순서대로 다 하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거 하자. 네, 1917 그래서 급 봤잖아요. 그렇죠. 네, 봤더니 좋더라고요, 영화가. 영화 잘 만들었죠, 여러분. 기생충과 되게 쟁쟁한 라이벌인 영화였는데. 그래요? 네, 기생충이랑 같이 아카데미 후보에 계속 올랐었고. 근데 이제 기생충이 좀 더 상을 타게 된 건 더 많은 국가나 이제 인종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 었다? 약간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917이 의외로 역사 영화가 아니라 되게 맞아. 기독교적 메타포가 강한 영화라 서구권에서는 진짜 미친 감동이야 이러고 보는데 뭐 동양권에서는 영상미는 알겠는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1917 보시면서 재미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2번 봤어요. 그죠? 영상 예뻐서. 아니, 영상도 그렇고, 저는 원래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원래 전쟁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네, 그리고 생각했던 전쟁 느낌 전혀 아니고 맞아. 차분하게 이것 때문에 인상적이었어요. 혹평을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이 전쟁 영화라고 해서 갔는데 뭐냐 덩케르크가 훨씬 잘 만들었다. 덩케르크도 조용한데 1917은 전쟁 영화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보는 사람들의 성향도 있지 않을까. 전쟁 영화라 하면 총 이런 쏘고 거 두다다다다 해야 남자들이 되고. 봤을 때 그런 건데. 코만도죠, 그건. 네, 근데 여기서의 느낌은 좀 여자들도 전쟁 영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예민하게 또 성별 이분법적 사고는 지향하는 역사가가 되어야겠죠. 또 한 번 더 예민하게 또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또 까칠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렇습니다. 어쩌겠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의 사명인 것을. 생각적으로. 아무 말. 그러고 보니까 등장인물에 여자분이 한 분도 없었네요? 아니구나, 하나 있었구나. 그 프랑스 여자. 그쵸. 딱 하나 나오죠. 여자 아기도 있어. 아기고, 아기랑, 맞아요. 근데 이게 1917을 보다 보면 이 해가 저는 1차 세계대전이란 거를 머리에 둔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때쯤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명하지? 여기서 끝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2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 나치 알지? 이러는데 1차 세계대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알지? 끝나요. 끝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되게 유명한 데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 발발 원인이라든지 과정, 결과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또 1917 괜찮을 것 같아서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배우러 왔어요. 저는 이렇게 미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전쟁 시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과 함께 이제 미술사가 변화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항상 하면서도 2차 세계대전은 조금 감이 그래도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랑도 조금 맞물리는 게 있고 1차 세계대전은 말을 해놓고서는 이게 언제지? 맞아. 딱 그 느낌. 그래서 1917이길래 그냥 이렇게 듣고서는 나중에 1971이던가 뭐던가 근데 보면서
그러면서 그래 1차 세계대전 그래 17년 어서 본 숫자였어 이러면서 오늘 공부하러 왔어요 사실은 배우러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짤막하게 일단 인트로로 소개를 하자면 1917의 실제 배경이 되는 전투는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감독 샘 맨데스죠? 샘 맨데스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짬뽕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배경을 좀 얘기하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 그때가 배경이고 이미 연합군 측과 독일군 측 모두가 다 지쳐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삼았어요. 이 정도만 알고 보셔도 나 좀 이 영화 보는 데는 무리 없다. 지쳤다는 표현을 제가 뭘 보다가 재밌게 봤던 게 독일이 항복을 했다기보다는 휴전협정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던 느낌이었더라고요. 1917년에요? 그러니까 18년에 그러니까 네, 18년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배상금 많이 물려가지고 더 화가 났었다는 그쵸. 얘기였어요. 휴전으로 생각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상한 게 흘러간. 패전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왕창 패배해서 끝난 건 아니고 누가 봐도 패색이 짙어지니까 휴전하자. 이렇게 협상을 하고 끝난 거라 애매한데. 애매해요. 이게 이제부터 역사 얘기할 때 그 왜 애매해졌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바로 들어가면은 너무 정었을까봐 영화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정없으니까 한국인의 정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적 메타포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문학사나 이런 데서 서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지옥 여행기. 맞아. 어딜 지옥 여행기. 단테의 신곡 생각하시면 돼요. 단테의 신곡.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주 고대 그리스에서도 오르페우스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많이 네, 가요. 그런 게 갔다 오고 그리고 서구 제가 지난번 컬러풀 히스토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구권의 기본은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거 기독교적 메타포다라고 해석한 글을 제가 봤어요. 사실 지금 약간 표절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글에서 말하길 블레이크가 세례 요한 그리고 주인공이 예수라고 보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명이 예수에게 전달되고 그 예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군장을 지고 가지만 나중에 거의 맨몸 오직 사명만을 지닌 채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메타포가 있다고 하는데 동양권에서 뭘 이걸 이렇게까지 해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보면 그런 게 되게 많대요. 일단 그래요? 참호가 예수가 탄생한 바위굴 이런 걸 상징할 수도 있고 물이 굉장히 계속 많이 비춰지는데 그런 물도 계속해서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직선적으로 쭉 나아가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막 폭격이 있고 되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기가 연옥 이미지를 약간 형상화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건너서 도착한 곳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이렇게 끝이 우리 난다고 너무 몰라서 하더라고요. 다 이러는 거 아니야? 성경? 성경을 다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오늘 영화평론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왜 꺼내냐면 그냥 이거 약간 뒤에 나올 1차 세계대전과는 정말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흥미로워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사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사관들이 있어요. 뭐 나선적 역사관, 무슨 관 하는데 직선적 역사관을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기독교고 하나가 마르크스 사관이에요. 유물사관. 무조건 역사는 앞으로만 나아간다. 마르크스는 점점 역사의 단계가 발전하고 그 끝이 공산주의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역사는 앞으로 가는데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도래하신 그날이다. 그래서 기독교 옛날 그 중세의 역사관을 보면요. 엄청 직선적이에요. 근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진보적. 그래서 저는 저거 보면서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그게 되게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잖아요. 등장인물들이. 그쵸. 그조차도 되게 인물들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네? 근데 이런 상징물들이 되게 많네? 어쩌면 원테이크로 굳이 고집한 이유도 그런 걸 좀 더 살리고 싶은 욕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욕심의 이 얘기를 잠깐 그러면 맛보기 다른 썼어요. 사관들은 직선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는 것도 많아요. 보통 요즘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나선적 많이 하고 뭐 후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나선사관 처음에는 많이 나선사관이 제일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하지만 후퇴도 하고 그러면 진짜 조금씩 나아간다. 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은 환경 파괴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진보할 수 있다고 보나 이런 생각도 하고 태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거야 학자들마다 또 입장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기독교는 직선사관, 마르크스도 직선사관 알아두시라고 하나 배웠다. 잠깐 가볍게.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딱 앉아가지고 쉬는 그 표정을 보면서 사실 그 직선의 끝에서의 느끼는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쵸. 배우로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렇게 NG도 못 내고. 그렇죠. NG는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공적이 되는 거거든요. 4개월 리허설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편지가 아니지 형한테 반지를 전하고 전원하면서 주인공의 얼굴이 안 비춰져요. 뒷모습만 커다랗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영화에서 예수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예수가 꼭 뒷모습만 나오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얘기하고 한 번 더 will 하고 딱 멈춰요 장면이. 그래서 이게 사명이 끝난 의지를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will인가? 이런 그 윌. 약간 상징성. 중의적인 네. 표현으로요? 왜냐면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이 친구가. 이런 해석들이 평론가들의 해석인지 정말로 이 해석은 감독의 의도가 뭐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걸 봤어요. 저도 뭔가 근데 실제로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고 약간 함축해서 제작한 건지 감독은 아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느끼길 바랬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바랬을 것 같긴 한데 뭐 실제로 영상 제작하고 영화 찍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다 의도한 거 맞아. 사실 엄청 세세하게 많은 거 숨겨놓고 그렇게 봐주면 하고 거기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면 또 기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에마 알머슨? 에바 알머슨. 네. 네. 그분은 친절하게 그림 옆에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네, 본인의 의도를. 그런데 이제 내 의도대로만 바라는 아니지만 친절하죠. 우리 같이 이런 여갈못도 있지만 미알못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저도 사실은 에바 알머슨에 대해서는 그분을 잘 모르니까 보기에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죠. 근데 친절할 예전에 필요가 좀 김영하가 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본인이 쓴 소설이나 뭐 글이 시험 문제에 났는데 여기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나는 의도 없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 약간 저는 김영하가 그걸로 인터뷰한 거 보고 좀 경솔하지 않나? 원래 작품은 털면 이제 독자의 몫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지? 이런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 교육에 대한 네, 약간 시험에 일침인데 대한 시험을 너무 이렇게 의도는 하고 그거 맞춰서 답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 대학을 평준화해야지 뭐 어떡해요. 갑자기 정치 얘기로 흘러갔는데 우리 그 정도 하고 정치 얘기를 하지. 근데 뭐 역사가 원래 다 정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정치적 상황을 한번 이렇게 무르르 가볼까요? 멋져. 그럼요. 놀라워라. 교수님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모르실 거예요. 저희 혹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네, 요만큼이라도 안다. 참호전. 참호전.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그 황태자인가? 거기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 저는 비스마르크가 내려온 이후에 비렐름 2세의 패착이었다. 와. 이야,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셨어. 와, 진짜 검색했죠?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저기 뭐죠? 벼락치기 공부 알죠? 그럼요. 저도 5분 그거 전에 했는데. 하는 거. 뭐 이런 그거 했는데. 다른 분 저는 뒤늦게 일본 분이 이제 조인돼서 합류했다. 다리 걸친 그래서 수혜를 네. 이쪽엔 안 물어볼래요. 저요? 많이 다 아실 것 같아서. 몰라요.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저도 모를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이 늦게 어디 참전했다. 걸어놓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늦게 참전했죠. 일본보다는 좀 빨랐던 것 같긴 한데. 그럼 한번 가볼까요? 1차 세계대전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냥 저는 1차 세계대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사가마다 관점이 다르긴 한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엉겁결에 하게 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진짜. 모두의 이해관계가 너무 엉키고 엉켰는데 그 모두가 사실 속으로는 아씨 전쟁하기 싫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그랬는데 엉겁결에 전쟁 됐고 아이씨 이제 발 못 뺀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은 전쟁? 꼴랑 4년 동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900년대 초반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1900년대 초반에 유럽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의 지도랑 꽤 달라요. 꽤 다른데 일단 독일이 막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유럽 제국에. 영국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영국이 성장한 배경이 해상 세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요. 얘네가 해상 무역으로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식민 시장을 많이 넓혔고 그리고 해군력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이렇게 강자인 영국이 한번 선언을 해요. 우리 유럽은 분쟁이 있을 시에 영국은 중립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명예로운 고립이라 그래요. 이름은 되게 참 명예 좋아하죠. 명예롭지 않은 애들이 원래 명예 찾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 영국인 안 계시죠? 죄송한데 돌려서 죄송한데 영국인 안 계시죠? 국적이 영국이시라면 말해주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고립을 선언을 했었어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통일이 안 된 되게 작은 도시 소국들의 연합이자 제일 큰 데가 그 중에서도 프로이센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이센 왕국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비스마르크 엄청 머리가 좋고 강력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 공이 통일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그때가 비렐름 1세예요. 프로이센 왕국의 비렐름 1세가 통일을 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통일했어. 근데 이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막 통일을 한 직후면. 시끄럽죠.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임진왜란 전에 그 일본이랑 비슷했겠네요. 그 정도의 혼란까지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조금 혼란스러웠죠. 근데 그냥 독일 내부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도 혼란스럽잖아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전쟁을 했고 독일은 그 중앙에 있잖아요. 여기 프랑스, 여기 독일, 여기 이탈리아. 그러니까 사이에 있고 전쟁은 이겼지만 막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라 프랑스의 토지를 막 뺏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통일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제일 걱정한 건 프랑스가 자기를 칠까봐.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은 프랑스를 무조건 고립시키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영국이 식민지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막 식민지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 독일은 통일이 늦었고 지금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 때가 아니라 일단 안정부터, 외교적 안정부터 찾아야 된다. 국가의 입지부터 다지자. 이러고 약속을 하고 누구랑 동맹을 하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을 맺고 이탈리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게르만 민족들이랑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삼국 동맹을 맺고 그리고 뒤에서 러시아랑도 같이. 야, 러시아. 알지. 우리 좀 붙어 있는데. 아유, 같이 알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가 비렐름 2세가. 근데 그때 네네.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인가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또 뭔가 좀 있지 않았었나요? 그게 비렐름 2세 때 이제. 2세 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비렐름 2세가 들어옵니다. 비렐름 2세가 들어왔는데 얘는 비스마르크랑 완전 반대되는 성향의 군주였어요. 비스마르크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 잘 동맹을 함으로써 프랑스를 고립시키자 했는데 여기는 아니 우리가 이제 입지를 올릴 일은 식민지 전쟁밖에 없어. 식민지를 확장하자. 야욕을 가져요. 비스마르크를 해임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망한 게 말씀하셨던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어요. 이미 프랑스의 고립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이 심지어 엄청 강대국 영국과 동맹을 맺었고 명예는 어떡하고? 그냥 동맹은 할 수 있잖아요. 분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독일이 영국의 심기를 좀 건드려요. 비렐름 2세가 해군 만들지 않았나요? 해군도 만들고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 해군도 만들고 또 식민지 넓히겠다고 철도를 만들 생각을 해요. 독일이. 네네, 독일이. 유럽 대륙 안에서요? 네, 철도를 쭉 이렇게 길게 놓을 생각을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 거슬리잖아요. 쟤 뭔데 해상권 위협하지? 맞아. 쟤 막 통일했다고 지금 나대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빌헬름 2세가 계속해서 야욕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가장 문제냐면요. 아까 오스트리아 헝가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편의상 그냥 오스트리아라고 부를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너무 기니까. 네. 발칸반도가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골칫거리였어요. 그리스 있는데. 맞아요. 그리스, 세르비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몬테네그로 그쪽 발칸반도 있죠. 지금 영혼 정식 중 너무 혹시 제가 너무 빠른가요? 잠시. 지도 검색 중이에요, 머릿속에서. 혹시 제가 빠른가요? 아니. 괜찮아요. 그 이태리에서 바다 하나 건너 있는 데가 오케이. 발칸반도. 발칸반도인데 원래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엄청 진짜 강대한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나 독립하고 독립을 외쳐요. 이게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에요. 그리스가 독립해요. 그러니까 오스만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독립할 것 같은데 하죠. 그렇지. 그렇죠. 그때 러시아가 살짝 간을 봐요. 오스만 망해가네? 우리 같은 슬라브계인데, 슬라브 민족인데, 범슬라브주의라고 들어봤니? 이러면서, 우리 같이 슬라브끼리 으쌰으쌰 할까? 이러고 독립운동을 지원해줍니다. 그 안이 진짜 난리가 나요. 막 전쟁터 되고,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모로코가 이래서 되게 어려운데 그냥 뭐 모로코가 독립을 하는데 협약이 있었는데 거기서 독일이 왕따를 당했다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의 동맹국은 오스트리아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만이 독일과의 동맹이고 이탈리아도 사실 독일의 동맹이긴 하지만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발 뺄 준비가 되어 있는 동맹이었다. 그러니까 국익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 요게 조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이라 사실상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좀 고립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발칸 전쟁이 터집니다. 발칸 반도 안에서. 그 아까 러시아가 개입하고 내가 독립을 하겠네 어쩌겠네 하면서 발칸 전쟁이 터져서 뭐 오스만을 물러내고 물러가게 하고 이겨요. 이기는데 또 이기니까 그럼 오스만이 지배했던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 있는 조그만 나라끼리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내가 좀 더 먹으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사이에서 세르비아가 야욕을 보입니다. 세르비아가 어떤 야욕을 보이냐면 세르비아 바로 옆에 보스니아가 있어요. 이 보스니아에 세르비아계 인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을 하면 보스니아를 나랑 합병해야지. 어차피 저기에는 우리 민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고 내가 야욕을 보일 거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요. 또 강대국끼리 협정을 하잖아요. 강대국끼리 협정을 하면서 이 독립 어떻게 할 거야. 어디는 독립해주고 어디는 독립 안 해주고 어디는 위임 통치하고 이거를 정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면 세르비아는 독립합니다. 근데 독립의 조건이 합병 안 하는 거예요. 보스니아가. 보스니아를. 협병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합니다. 세르비아는. 그리고 보스니아를 오스트리아가 위임 통치하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근데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보스니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오스트리아가 그 1차 대전 이전에도 유럽에는 계속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대국이 아니에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꽤 세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입지가 조금 적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막 엄청 크지 않은데 여태까지 계속 승전국의 반열에 있었던 건 약간 어쨌든 걔네들이 군사력이 더 셌고 내가 좀 더 목소리를 키우려면 나의 영토도 좀 넓어져야겠고 군사력도 있어야겠고 그거를 보스니아를 먹음으로써 내가 국제적인 입지를 유럽 안에서 좀 다져야지 하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와, 이게 벌써부터 복잡하죠? 독립운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면 보스니아에는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자꾸 이렇게 쿡쿡 찌르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서로 계속 좀 치고받는 그런 느낌이고, 오스트리아는 계속해서 세르비아를 먹자! 이런 느낌이 강했고, 독일은 이렇게 발 빼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 와중에 다른 사건들이 또 많아요.
많은데 제가 살짝 메모를 볼게요.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이 내용들이 제가 그 셜록 홈즈 2번째 편 보셨어요? 로다주 나오는 거? 아니 영화는 안 봤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 1차 대전 전에 유럽이 얼마나 정신이 없고 복잡했는지를 묘사를 조금 하고 거기 나오는 괴팍한 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을 뒤에서 사주했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 알고 무기 제조 공장을 돌리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야 돈을 버니까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 셜록 홈즈가 뭘 노력하느냐 하면 스위스에 이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협정 어떻게 하면 좀 서로 분위기가 아주 미묘한데 전쟁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거를 그 박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사가 그 판을 깨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묘사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언뜻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느낀 게 비스마르크는 외교를 되게 중시. 그 당시에 이 정세를 다 알고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잘 연합을 잘하고 그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잡고 식민지를 노력하는데 단지 그거를 하느라 정신없고 너네들은 알아서 해 하면서 이렇게 좀 봐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프랑스도 왜 식민지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식민지 정책을 안 한 거야. 영국을 안 건드리려고. 그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식민지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동참을 했던 이유가 그 앞에 30년 전쟁인가요? 그 종교 전쟁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졌었고 맞아요. 힘이 없어서 식민지를 못 하다가 비스마르크까지는 통일에 집중을 했고 그 뒤에 있는 빌헬름 2세는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네. 저 흐름도 맞고 이쪽의 입장도 그러니까 원래 역사랑 복합적으로 엉키고 엉키는 거랑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1차 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치. 그걸 다 계산을 못 해가지고. 맞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딴 얘기인데 셜록 홈즈 얘기하셔가지고 셜록 홈즈가 그 시대예요 원래? 네, 그 시대예요. 그럼 1차 대전 전. 그럼 뭔가 이렇게 정상회의를 그것도 진짜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픽션이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셜록 홈즈는 실존 인물이니까. 그래요? 정말요? 드립이죠. 무슨 농담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셜록이 외계인 같아서. 깜짝 놀랐네. 진짜구나. 영국 잘 나갔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합병한 이후에 발칸 전쟁들이 그렇게 터진 거였는데 이 오스트리아의 합병은 사실 국제적인 그런 의견을 하나도 안 묻고 자기네들끼리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어요. 내 맘대로. 원래는 근데 사실 러시아한테는 러시아 나 합병할게? 이랬더니 러시아가 오케이 대신에 그거 해서 뭐 하는 거 나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나중에 통수치고 안 주거든요. 잘못했네. 그래서 러시아가 더 저놈의 새끼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을 때 세르비아에는 이제 파로 갈립니다. 하나가 온건파, 하나가 급진 과격파 이렇게 나뉘는데 온건파가 세르비아 정부예요. 세르비아 정부는 무조건 온건하게 오스트리아랑 나쁘지 않지. 오스트리아도 우리를 잘 받아준댔어. 왜냐면 오스트리아 황제와 황태자가 온건파예요. 세르비아를 완전히 흡수합병하고 그냥 군사적으로 조지지 말자. 이런 파기 때문에 세르비아 정부도 지금 막 너무 복잡해 죽겠는데 온건하게 좀 강대국,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자. 근데 반대로 군부, 세르비아 군부와 그리고 세르비아 민간 세력은 아주 과격해요. 그래서 암살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과격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또 범슬라브 주의라는 게 사실 굉장한 민족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민족주의는 민중에게 굉장히 강하게 뿌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부도 그런 민족주의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진 과격파는 다 군부와 민간 세력. 되게 신기하네요. 보통 민족주의나 이런 거를 위에 있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뭐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달랐네요. 오스트리아의 민족주의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가 너무 다르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는 민족의 계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오스트리아는 그 민족주의로 이용을 할 수 없었고 세르비아만이 범슬라브주의로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세르비아 정부도 발칸 전쟁까지는 그걸 이용했죠.
하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막 위임 통치 안에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세르비아 정부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데 근데 이제 과격한 민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들이 흑수단이라는 이름의 흑수저 말고요. 흑수단 아이들인데 이름부터 과격하잖아요. 흑수단 애들이 그렇게 암살을 잘해요. 그래서 세르비아 지도층도 죽이고 막 저 위임 통치하는 인간들도 죽이고 그러고 다니는 애들인데 물불을 안 가리고 아무데나 가서 죽였구나. 그 와중에 우리 머릿속이 꽃밭이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께서 꽃밭을. 그냥 이게 시시. 아, 거기가 암살당한 사람인가? 아니 그 아들이 암살당했지. 황태자를 보냈잖아. 맞구나. 황태자를 보냈어. 황태자를 엄마. 아 맞다. 엄마. 자 시시. 황태자를 보내서 황태자가 시시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그 황태자 애칭? 어머니의 이름. 애칭이죠, 애칭. 애칭이 CC인가요? 저도 몰랐는데 페르디난트 황태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름을 보지 못하고 계속 CC로만 돼 네,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아요. 예뻐서. 허리가 18인치였다는. 와 그 당시 연예인이었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약간 예쁜 이런 거죠. 길거리 캐스팅하러 언니가 캐스팅되는데 따라갔다가 동생이 캐스팅되는 보아 같은 케이스가 언니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맞선 보러 갔는데 이 여동생이 더 예뻐가지고 여동생한테 꽂혀가지고 결혼했다. 그렇게 됐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왕족들이 연예인이었으니까. 맞아요. 저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오스트리아 정신없게 하려고 거기 범슬라브주의를 막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러시아의 이권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면 발칸반도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칸반도 애들을 상대하는 거랑 오스만을 상대하는 거랑 발칸반도 애들을 상대하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적대하는 게 오스트리아와 독일 뭐 그런 쪽도 경계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오스만을 몰아내고 슬라브계로 우리 같이 동맹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묶는 훨씬 이득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건 것 같아. 내 힘으로만 안 될 때 어디와 동맹을 맺어서 이 힘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그렇죠. 했던 것 천하 같아. 삼분지계죠. 이 시기에 유럽의 패권자가 영국 말고는 사실 없었으니까. 그리고 영국도 어마무시한 패권. 막 지금의 미국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군사적으로 잘 나가 요 정도고 그냥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제가 머리가 꽃밭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역사 교육에선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 선정이거든요. 가치관이 개입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이니까 일부러 좀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부가 보스니아로 갑니다. 이런 거 알죠? 차 타고 다니는 거. 퍼레이드. 한번 갑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암살 시도를 당해요. 살았어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가! 호텔에서 쉬는데 모든 경호원들이 다 말렸대요.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갈래 하고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한 곳에서 결국 둘 다 죽어요.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강행을 했는가. 그게 제가 봤던 거에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살 첫 번째 시도가 있었을 때 그 황태자 부부가 타고 있는 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경호 차량이 맞았대요. 그거를. 그래서 그 황태자가 굳이 그 부상당한 경호원들을 보러 병원에 갔다가 네, 나오는 길에 운전자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서 암살자가 마침 서 있었고 그래서 맞아 죽었다고 들었어요. 운전자가 연결이 있었을 것 같은. 모르는 건데 군인들 지키느라 죽었는데 그걸 보러 가겠다고 굳이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해서 하고 죽었으니 팔자 수도 있죠. 마음 진짜 고우셨나 그래서 보다. 마음은 곱죠. 근데 마음이 고운 사람이 완전 흡수합병 온건하게 해서 그쪽 민족적인 그런 걸 지우는 건 사실 또 마음이 고운 건지 또 모르겠지만 황태자니까 아직 순진해서 모르고 아버지가 시켰겠지 뭐 가라. 근데 원래 역사에서 가치 판단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근데 방송이니까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막하죠 뭐. 교수님 혹시 듣고 계시면 화내지 마시고요. 방송이잖아요. 설민석도 그러는데요, 뭐. 그냥 애들은 듣지 말라고 할까요? 설민석도 그러는데 저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다음번 닉네임은 민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죽어요. 그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곳이 흑수단이에요.
특수단의 한 소년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합니다. 소년이었어요? 19살이었다. 네네. 지금 입장에서는 소년이긴 한데 그때 입장에서는 성인이죠. 애가 성인이죠. 죽어요. 세르비아 정부 머리가 하얘지죠. 와 큰일 났다. 그러네. 왜냐면 오스트리아도 두 파로 나뉘어요. 과격파와 온건파. 온건파가 황태자와 황제고요. 그리고 과격파가 군부예요. 군부는 밟아버릴 수 있는데 그냥 밟아버리고 싹 가자. 온건파는 왜 밟냐.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건데 온건파인 황태자가 죽었어. 그래서 게다가 그 책임이 세르비아에게로 돌아왔어. 난리 났죠. 세르비아가 당장 편지 써요. 그거는 한 개인의 입장일 뿐 우리 세르비아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보내요. 근데 정부가 사과를 보낸 건 사과를 보낸 거고 세르비아 내부의 분위기는 난리가 났어요. 완전 최고의 영웅이다. 흑수단 최고다. 언론도 막 난리가 났고 민중도 난리가 났어요. 와 최고다. 모두 기뻐했고 막 모두 기뻐하니까 오스트리아한테도 들어가요. 오스트리아한테 들어갔고 오스트리아는 계속 그 보스니아 이거에 걸리적거리는 세르비아가 마음에 안 들었던 상태에서 세르비아를 확 밟아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독일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인 게 독일이 들어가면 러시아도 나서요. 러시아도 나서고 그러면 이게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독일이 지원을 해주면 안 됐거든요. 원래 합병도 오스트리아가 마음대로 진행한 거잖아요. 러시아의 그것도 오스트리아가 마음대로 깨버렸고 사실 러시아와 독일이 맺고 있던 것도 비렐름 2세가 깨버렸고 맞아.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비렐름 2세가 잠깐 고민해요. 잠깐 고민해요. 잠깐 답변을 유보하다가 에이 그래 지원해줄게 만약에 너가 싸우면 이러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역사학자들의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원래도 비렐름 2세가 세계대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왜냐면 식민지 확장주의의 그런 야욕을 갖고 있던 군주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지원한다는 말만 함으로써 독일이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런 그냥 위용만 보이고 실제 전쟁을 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배경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전쟁 준비 그 무기를 만든다든가 군사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면을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원래 세계 1차 대전의 책임을 전부 독일에게 지운 거잖아요. 결국에 패전하고 끝나고 휴전하고 독일에게 지우면서 모든 그 역사적 관점이 다 독일 야욕을 갖고 있었다.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좀 보면서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이 많이 커집니다. 실제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비렐름 2세가 전쟁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번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요. 전쟁하지 말자. 터진 다음에? 아니면? 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계속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하는 그런 느낌의 태도를 계속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원 약속을 해줘 놓고서 요트 여행 가요. 요트 휴가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전쟁 터지겠어? 이게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전쟁에 야욕이 있었다 하는 건 그게 위장이다. 일부러 요트를 간 것처럼 해가지고 좀 기습을 하기 위해 한 걸 수도 있다 뭐 그런데 이제 그건 또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각은 정말 보는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시각이. 또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 다 해야 된다니까. 못해요. 저 안 해요. 근데 이때도 이러면서 하는구나. 저 안 해. 또 원래 한국인이 또 안 한다고 몇 번 튕겨주는 게 또 매력이라.